안녕하세요. 정도진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기업 가치 흐름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두 회사의 공통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산 규모입니다. 두 회사 모두 450조 원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좀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회사는 450 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회사는 450조 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8배 이상입니다. 왜 같은 규모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가, 즉 기업 가치의 차이가 발생할까요? 동일 규모의 자산인데 이렇게 기업 가치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기업은 지출을 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항상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쓰는 항목들이 다양하죠. 특히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연구개발 활동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연구개발 활동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는 매년 약 20조에 달하는 연구개발 활동비를 쓰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삼성전자가 작년에 43조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절반 정도를 연구개발 활동에 쓰고 있으니까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개발비라는 게 있어요. 개발비는 이런 연구개발 활동 중에서도 자산성이 있는 것을 개발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삼성전자는 비용성인 연구개발 활동에는 20조를 쓰고 있는데 자산화될 수 있는 연구개발 활동, 즉 개발비는 발생하고 있지 않네요. 삼성전자는 연구개발 활동이 다 실패하고 있는 것인가요? 셀트리온이 나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바이오 산업으로서 역시 연구개발 활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연구개발 활동에 쓴 돈을 보면 2천억이 넘죠. 그런데 그중에 비용 처리된 것이 1,100억 정도 되고요. 자산 처리된 개발비가 오히려 그보다 많은 1,2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같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출인데 그 회계 처리의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기업은 지출을 하고요. 그 지출한 자산 일부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자산으로 처리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바로 개발비가 무형자산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연구개발비는 개발비처럼 자산화되지 않은 나머지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 자산 처리하고 언제 비용 처리할까요? 자산 처리하는 기본적인 원천은요. 내가 지출한 돈이 미래에 다시 회사한테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때 우리는 그 돈을 자산 처리합니다. 비용 처리하는 경우는 내가 지출한 돈이 미래에 회사에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때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산의 의미입니다. 좀 전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자산은 바로 미래 수익 창출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런 연구개발 활동 외에 어디에서 수익을 창출할까요? 그 자산의 핵심 되는 요소를 찾아보면 알겠죠. 9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총 자산 규모를 보시면 약 450조를 조금 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바로 유형자산입니다. 180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삼성전자는 유형자산을 통해서 미래에 최소한 얼마는 벌 수 있다. 180조는 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유형자산 중에서도요. 주석사항을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요. 기계장치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열심히 만들고 핸드폰을 열심히 만들고 기계장치를 통해서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숫자에 나와 있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총 자산은 450조인데 기계장치 취득하는데 300조 넘게 썼다. 왜 이렇게 간극이 작게 벌어지냐면요. 기계장치도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란 걸 통해서 장부 금액을 줄여주거든요. 그걸 바로 감가상각이라고 하고 그렇게 줄어든 금액의 누적치를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데요. 그 누계액이 지금 220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계장치의 순장부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300조에서 220조를 차감한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그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계장치는 그만큼 노후화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경영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쓰고 계신 지출이 자산이냐 비용이냐 이걸 명확히 인식하셔야지만 우리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업들은 투자의 대상인 자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요즘 지향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바로 파운드리 산업의 세계 넘버원인 TSMC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 주력 자산인 핵심 자산은 두 군데 모두 다 기계장치예요. 근데 얼마나 투자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유형자산을 보시면 감가상각 금액이 이번 9월 말 분기 현재 약 26조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취득한 금액을 보면 이보다 많은 38조 정도가 되죠. 한 1.7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상각 금액이 한 2조 정도 되는데 추가로 개별 취득한 게 4조 정도 되니까 2배 정도 무형자산도 취득을 했어요. 이렇게 기업은 최소한 감가상각만큼은 재투자를 해야지 그 기계장치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TSMC는 어떨까요? 우리 TSMC를 한번 보시면 위쪽에 제가 표시해 놓은 코스트 밑에 있는 어디셔널이 바로 추가로 취득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Accumulated Depreciation 되어 있는 게 감가상각 누계액인데요. 그 밑에 보면 어디션이라고 그 맨 오른쪽에 합계 금액을 보시면은요. 감가상각비 금액 대비 위에 취득한 금액이 2배가 되죠. 그만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영자 여러분들이 1년에 쓰고 계시는 우리 회사의 감가상각비 얼마인가요? 과연 우리는 그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있나요? 한 번쯤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자산을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은 미래의 수익을 창출할 원천적인 동력이 다르거든요. 애플 한번 보실까요? 애플의 올 9월 30일 기준으로 총 자산은 352밀리언 달러입니다. 여러분, 애플이 갖고 있는 핵심 자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계장치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들어가서 보시면 기계장치를 포함한 Property, Plant, Equipment 얼마냐면 43밀리언 달러밖에 안 돼요. 10% 조금 넘죠. 아까 삼성이나 TSMC 같은 경우에는요. 유형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40% 가까이 됐는데 얘네는 아니에요. 그럼 얘네는 무슨 자산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 그 위에 보면은 352밀리언 달러 중에 무려 100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Marketable Securities, 시장성 유가증권. 다른 말로 하면요. 팔 수 있는 주식 채권이에요. 그 위에 근데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죠. 31밀리언 달러. 유동자산으로도 31밀리언 달러 갖고 있으니까요. 애플은 주식이나 채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채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애플은 제조회사인가요? 아니면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인가요? 애플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애플은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품을 하청줄 수 있는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이 어떤 파워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구성하는 자산 항목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 돌아와서 한번 더 보시면요. KC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페인트 만들고요. 건설 자재 만드는 회사예요. 자산 총계 금액을 보시면 13조고요. 그중에 우리가 얘기한 공장 기계 장치와 같은 유형 자산이 3조가 됩니다. 그런데 거의 2조에 달하는 금액 중에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이 있어요. 2조가 넘는데 기타라고 합니다. 이건 뭔지 궁금하죠? 한번 주석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기타 금융상품 들어가 봤더니요. 그 금액, 2조 3천억 금액이 어디에 적혀져 있냐면요. 바로 금융자산에 적혀져 있어요. 그 금융자산 중에서도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대부분인데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시장성 지분증권 또는 비시장성 지분증권, 상장된 주식, 비상장된 주식이에요. KCC는 상장된 주식을 무려 2조 2천억이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취득원가는 1조 4천억이니까 주가 차익이 무려 8천억을 벌었네요. KCC의 성장 동력을 보면 단순히 공장이나 기계장치만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KCC는 단순히 제조형 기업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려운 자산 구성을 갖고 있죠.
투자형 문화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업이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 기업이 미래에 어디에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쓰고 있는 돈이 자산이냐 비용이냐 명확히 인식하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산은 투자의 대상이고요. 비용은 절감의 대상인 걸 아셔야겠죠. 그러한 투자의 대상인 자산은 바로 미래 수익 창출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자산 규모이더라도 그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기업의 가치는 달라지고요. 당연히 저희는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자산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특히 성장하는 기업은요, 최소한 감가상각비 이상의 지출은 계속 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밀턴 프리드만 교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격언이 있죠.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점심을 공짜로 얻어먹더라도요, 저희는 그 시간을 상대방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죠. 결코 공짜가 아니냐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채와 자본을 통해서 우리가 자산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자산의 사용 대가는 반드시 우리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산의 사용 대가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경제학자님들은 이런 기회비용을 매우 중요시하고요. 저희 회계에서는 아쉽게도 이 기회비용을 재무제표의 비용으로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늘 이 기회비용을 직접 계산해 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동자산이나 비유동자산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밀턴 프리드만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런 자산은 공짜가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그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익계산서라는 걸 보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어느 항목의 손익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산의 기회비용의 대가로 얻는 손익은 영업손익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손익 항목 중에서 영업손익이 얼마인지를 비교해 봐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기회비용을 확인해 봐야겠죠. 한 기업이 자산을 사용한 대가, 즉 기회비용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요. 위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험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자본시장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고유 위험이 있겠죠. 자, 이 위험을 이제 숫자로 측정을 하려면 측정해야 되는 기준값이 있을 겁니다. 국가 위험의 기준값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율이에요. 왜냐하면 그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그 국가의 위험에 의해서 그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약 3에서 3.5% 정도 되기 때문에 국채 이자율은 3에서 3.5%로 가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주가지수 변동력이 바로 자본시장 위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닥 지수의 변동률, 코스피 지수의 변동률이 바로 자본시장의 위험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10%를 가정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고유 위험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시장 대비 그 기업의 주가 변동률로 측정을 하는데요. 요거를 흔히 우리는 베타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위험이 어떻게 정리가 돼서 기회비용의 위험치로 나타나는지를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국가 위험이 깔려 있습니다. 3% 더하기 시장 위험 10%에서 그 10%에는 국가 위험이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3%를 빼주는 겁니다. 그럼 7%가 남아요. 거기에 기업 고유 위험을 곱해주면 시장 위험과 기업 고유 위험이 같이 계산된 수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업 고유 위험을 확인해 보려면요. 52주 베타값이라는 걸 찾아보면 됩니다. 52주 동안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종합주가지수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는 건데요. 삼성전자의 베타값은 1.02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과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은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 베타값을 이용해보면 삼성전자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제가 가정한 수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국가 위험 3%에 자본시장 위험 10%에서 다시 3%를 뺀 7% 곱하기 베타값 1.02를 하면 바로 10.14%가 남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자산을 사용한 대가는 몇 %다? 10%가 되고요. 52주 베타값과 종합주가지수 변동이 1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으로 쳤을 때 자산을 사용한 최소한의 미니멈 기회비용은 얼마라고 볼 수 있냐면 10%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영자 여러분들 회사의 자산을 사용한 기회비용 10% 달성하고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삼성전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총 자산 규모는 454조고요. 여기에 기회비용인 10%를 적용해 보면 45조를 벌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분기 현재 영업이익은 3조 7천억이니까요. 목표이익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우리가 희망하는 만큼 높이 올라가고 있진 않죠. 작년에는 3분기 현재 보시면은 거의 40조 가까이 벌고 있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목표이익을 달성해서 작년도에는 삼성전자 기업 가치가 꽤 좋았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을 사용한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경제학자님들은 기회비용이라고 부르고요. 기회비용은 국가위험, 자본시장 위험, 그리고 기업 보유 위험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계산식 아까 한번 보셨죠? 경영자 여러분 회사의 베타값을 적용해서 기회비용을 살펴보시고 그 기회비용만큼 목표이익을 달성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목표이익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총 자산 대비 목표이익을 달성할 때 경영자 여러분들의 기업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목표이익을 달성 못한다고 그 기업은 반드시 도산할까요? 과연 이런 목표이익, 기회비용은 어떻게 우리가 경영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자산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바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처분하고자 하는 자산이고요. 비유동자산은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계속 갖고 가자 하는 자산입니다. 유동자산이 많은 기업이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비유동자산이 많은 기업이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당연히 우리 인간관계도 길게 가기를 원하듯이 기업도 유동자산보다는 비유동자산이 많은 기업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동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유동자산은 현금, 그리고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한 매출채권, 그리고 판매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입니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금은 보유하면 하고 있을수록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 규모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는 건 결코 그 기업의 가치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금을 무조건 많이 들고 있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그 무엇보다도 위험한 자산이죠. 매출채권이 늘어나고 재고자산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경영 난맥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은 가급적 적게 유지할 수 있을수록 기업의 경영은 정상적이고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유동자산은 우리가 오래 같이 가려고 하는 자산 아닙니까? 이런 자산이 많을수록 바로 투자를 하는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투자할 때 성장할 수 있거든요. 비유동자산의 대표적인 게 유형자산, 기계장치나 건물과 같은 경우고요.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게 개발비, 특허권, 그리고 영업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영업권이 조금 양면의 칼날 같은 겁니다. 영업권은 M&A 할 때 우리가 프리미엄으로 더 준 돈이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더 주면은요, 그만큼 경영에 부담이 되겠죠. 근데 영업권이 전혀 없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면 이 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M&A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비유동 자산이긴 하지만 조금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건물 중에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걸 투자 부동산이라고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동자산보다 비유동자산이 많은 것이 최소한의 적정한 모습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우리의 의사결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2013년 12월 달에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규모를 보면 정상적으로 유동자산이 비유동자산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사건이 터지기 1년 전에 이미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유동자산이 9조고요. 비유동자산은 7조에 머물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5년 3월 달에는 유동자산이 11조까지 늘어나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정상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경영자라면 이때 무엇 때문에 늘어나는지를 질문하셔야겠죠. 보시면 미청구공사가 무려 3조, 5조, 7조 늘어났어요. 공사를 하고 돈을 달라면 매출채권으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매출채권은 5천억에 머물고 있는데요. 미청구공사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유동자산이 늘어난 겁니다. 공사를 했는데 설계대로 안 해서 청구를 못한 공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 경영에 큰 낙맥상이 이르고 있는 것이죠. 두산에너빌리티의 기회비용과 목표이익을 통해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의 지속가능성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건 유동자산, 두 번째는 비유동자산인데요. 자산 총계를 보면 약 25조가 됩니다. 그리고 올 9월 말까지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보면 1조 1천억이 되네요. 그러면 많이 번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늘어났다거나 영업이익이 절대적 수준으로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기회비용만큼의 목표이익을 달성했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의 기회비용을 먼저 계산해 봐야 하겠는데요. 우리의 가정에 따라서 적용을 해보면 국가위험 3% 더하기 자본시장위험 10%에서 다시 국가위험 3%를 빼고 두산에너빌리티의 베타가 찾아보시면 1.31이 나와서 기회비용은 12.17이 나옵니다. 즉 두산에너빌리티의 위험도는 삼성전자보다는 2%포인트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이익은 총자산 25조에 곱하기 12% 하면 3조가 나옵니다. 아쉽게도 9월 말 기준으로 1조 2천억 정도 벌었으니까요. 3조에는 미치지 못하는 목표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12.17%를 총자산 대비로 하지 않고요. 비유동자산 대비로 목표이익을 찾아보면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의 비유동자산은 15조고요. 거기에 12%의 기회비용을 곱해주면 1.8조가 나옵니다. 연간 1.8조니까요. 영업이익 1조 2천억을 연간으로 환산해보면 1조 6천억 정도 되니까요. 0.2조 원 정도 약간 모자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0.2조 정도 4분기에는 조금 더 노력할 동기부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비유동자산이 돈을 벌기 위해 있는 거는 아니죠. 지금 항목들을 보면은요, 비유동자산에서도 금융상품이 있고요, 금융자산이 있어요. 이거는 잉여 자금을 갖고 내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지 본연의 사업에서 돈을 벌겠다는 건 아닙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비유동자산에서 돈을 벌겠다는 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 두 자산이 돈을 벌겠다는 본연의 사업의 핵심 자산이에요. 이걸 저는 핵심 자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핵심 자산의 규모를 보면 13조가 되고요. 여기에 기회비용 12%를 보면 1.5조죠. 올해 상분기까지 영업이익을 연환산하면 1.6조고요. 지금 1.5조를 목표이익을 달성하는 수치입니다. 결국 두산에너빌리티는 총자산 대비로는 목표이익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요. 유동자산을 뺀 비유동자산 대비로는 약 0.2조 원 정도 부족합니다. 목표이익에. 하지만 핵심 자산에서는 목표이익을 달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는 자산을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동자산은 위험자산 항목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유동자산이 비유동자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영에 난맥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산의 효율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목표이익을 계산할 때는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총자산 대비 목표이익. 총자산 대비 목표이익을 달성하면요, 기업 가치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총자산 대비 목표이익을 달성 못했다면은 비유동자산 대비 목표이익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비유동자산 중에서도 유형자산, 무형자산, 사용권 자산이나 리스 자산과 같은 핵심 자산 대비 목표이익은 반드시 달성해야지만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